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은 자극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네 삶 깊숙한 곳에 자리한 어떤 갈망을 건드리는 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세 명의 아이가 환생하여 복수하고 그로 인해 녹차녀 속임수를 쓰는 여성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빈다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설정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허구의 세계에서나 존재할 법한 일이지요. 하지만 이렇듯 강렬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안에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자극적인 설정을 거울 삼아 인간관계에서의 아픔과 복수심, 그리고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깊은 상처의 심연과 복수라는 이름의 매혹,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배신을 경험합니다. 믿었던 친구의 돌변, 사랑했던 연인의 변심, 혹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해지는 폭력과 무관심, 이러한 배신은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때로는 삶 전체를 뒤흔들기도 합니다. 특히 그 배신이 교묘한 속임수와 이기심으로 포장된 이른바 녹차녀와 같은 존재에 의해 자행될 때 피해자가 느끼는 절망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녹차녀라는 표현은 겉으로는 순수하고 무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온갖 계략을 꾸며 타인의 행복을 파괴하는 인물을 칭하는 말이지요. 이러한 존재는 우리의 일상 속에도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묘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의 고통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물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겼을 때 우리는 깊은 무력감과 함께 강렬한 복수심에 휩싸이곤 합니다. 복수, 어쩌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부당하게 빼앗긴 것을 되찾고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 마음, 특히 현실에서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혹은 법의 심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 사람들은 이야기 속에서나마 통쾌한 복수를 갈망하게 됩니다. 주제에서 언급된 아이들의 환생과 복수라는 설정은 이러한 갈망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초월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지요. 아이들이라는 순수하고 약한 존재가 복수의 주체가 된다는 점은 어쩌면 어른들의 세계에서 상처받고 무력했던 피해자의 모습과 그들이 꿈꾸는 가장 강력하고 순수한 형태의 정의 실현을 동시에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복수 이야기가 가진 강렬한 매력은 그것이 우리 내면의 상처받은 자아와 정의에 대한 갈망을 자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복수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사업 파트너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하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 속에서 그분은 오랫동안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그 파트너를 찾아내어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리라 다짐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분은 우연한 기회에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그분은 뜻밖의 위안과 삶의 의미를 발견했고 마음속의 증오심도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물론 파트너에 대한 원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복수가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복수 대신 자신의 삶을 재건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은 평생을 믿었던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후 깊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분 역시 처음에는 배우자와 그 상대방에 대한 극심한 증오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용기를 내어 심리 상담을 받고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며 자신을 돌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점차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마침내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복수는 무엇일까요? 가해자에게 똑같은 고통을 되돌려주는 것만이 유일한 길일까요? 아니면 그 아픔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자 복수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피해의 정도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증오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파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갈망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맹목적인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뿐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속 환생한 아이들의 복수는 우리에게 통쾌함을 선사할지 모르지만 현실의 우리는 그러한 초월적인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이성과 양심, 그리고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복수보다 더 강력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아닐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상처와 복수심의 그늘 아래 놓인 아이들의 역할, 그리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의미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겪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 그리고 복수라는 매혹적인 감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자극적인 이야기 속에 담긴 인간 본연의 갈망과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했지요. 오늘은 그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 요소, 바로 복수하는 아이들이라는 설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희망의 새싹에서 부득이한 정의의 집행자로 아이들의 역할, 3명의 아이가 환생하여 복수한다는 설정은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판타지적인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상력의 산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설정은 어쩌면 현실 세계에서 정의가 얼마나 깨지기 쉽고 힘없는 이들, 특히 상처받은 어머니와 그 아이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보호와 정의의 실현을 갈망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본래 순수함과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어른들의 세계와는 다른 때 묻지 않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인 가치들을 일깨워주곤 합니다. 가정 안에서 아이들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 할 존재이자 동시에 부모에게 살아가는 이유와 미래를 꿈꾸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 속에서 이 아이들이 복수자의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것이 기존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정의를 기대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복수의 칼을 들어야 할 만큼 그들이 겪은 상처와 부당함이 극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는 어른들의 세계가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을 때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야기 속 아이들은 환생이라는 특별한 설정을 통해 초월적인 힘을 지니게 됩니다. 이는 현실의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판타지라는 장치를 통해 조금이나마 가볍게 만들려는 작가의 의도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이들의 눈에 비친 어른들의 부조리함과 그 작은 가슴에 새겨진 깊은 상처가 응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교사로 재직했을 때 한 아이가 떠오릅니다. 그 아이는 늘 밝고 명랑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말수가 줄고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눠보니 부모님의 잦은 다툼과 폭력적인 언행으로 인해 아이가 큰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 놓았더군요. 나쁜 아빠와 엄마를 혼내주는 슈퍼맨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 아이의 일기장을 보면서 저는 이야기 속 환생한 아이들의 모습과 겹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실의 아이들은 슈퍼맨이 될 수 없지만 그들 역시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때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저항하고 때로는 마음속으로나마 복수를 꿈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의 복수가 성공하고 악당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장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그것은 단순한 통쾌함을 넘어 어쩌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복수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해자에 대한 응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복수를 통해 얻어지는 일시적인 만족감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야기 속 아이들의 복수는 어쩌면 그들 어머니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가 끝난 후에도 그들 가족에게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며 새로운 가족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 말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복수라는 극단적인 경험은 설령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아이들의 여린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른들은 아이들이 그러한 경험을 건강하게 소화하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을 미숙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지만 때로는 아이들의 순수함과 지혜가 어른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갈등과 아픔을 누구보다 민감하게 느끼며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려 애씁니다. 따라서 어른들은 아이들 앞에서 더욱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그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결국 이야기 속 복수하는 아이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정의와
치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단순히 악을 처단하는 것을 넘어 상처받은 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과정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수심이라는 파괴적인 감정을 넘어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라는 건설적인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용서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란 거의 불가능해 가까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용서라는 어려운 주제와 함께 모든 이야기가 끝난 후 등장인물들이 맞이하게 될 진정한 결말의 의미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두 이야기에서 우리는 마음의 깊은 상처, 복수라는 감정의 유혹,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라는 존재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침내 그 이야기의 결말, 즉 녹차녀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순간과 그 이후에 남겨진 과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긴 성찰의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증오의 결말, 용서, 망각 혹은 새로운 시작인가? 이야기 속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녹차녀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주인공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펼쳐진다고 상상해 봅시다. 많은 이들에게 이 순간은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안겨줄 것입니다. 악인이 마침내 굴복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듯한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과연 진정한 결말이며 만족스러운 끝맺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의 참회, 그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행위는 어쩌면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참회가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순간적인 연기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설령 진심이라 할지라도 그 한마디 사과가 피해자가 겪었던 깊은 고통과 상처를 하룻밤 사이에 깨끗이 지워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지를 절감해 왔습니다. 용서는 결코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때로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서가 피해자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섣부른 용서는 더 큰 상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가 망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픈 기억을 잊을 수는 없지만 그 기억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의 의미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은 가해자의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며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통쾌함, 허무함, 아니면 여전히 가시지 않는 분노와 슬픔, 아마도 그 모든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인공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가해자를 용서하고 과거의 악연을 끊어낼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그 증오의 감옥에 갇혀 살아갈 것인가?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결말은 가해자의 몰락이나 참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가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다고 말입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가해자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물론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공이 다시 웃음을 되찾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해피엔딩이 아닐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젊은 시절 끔찍한 배신을 경험하고 오랫동안 증오심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삶이 그 증오심 때문에 황폐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용기를 내어 과거와 화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상담 치료를 받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며 자신만의 작은 행복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누구보다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가해자의 사과나 몰락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결말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희망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 여러분께 이 늙은이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배신과 상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깊은 슬픔과 분노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부디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증오는 우리 영혼을 좀먹는 독과 같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당신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타인을 용서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방향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용서보다 망각이 혹은 그저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한 번의 실패나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 환생한 아이들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그 아이들보다 더 강력한 힘, 즉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의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비록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아프게 할지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향기로운 꽃,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빛나는 가능성. 그것들을 발견하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증오보다는 사랑으로, 절망보다는 희망으로, 그리고 과거의 상처보다는 미래의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이 늙은이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 부족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지난 3번의 시간에 걸쳐 우리는 한편의 극적인 이야기, 3명의 아이가 환생하여 복수하고 그로 인해 녹차녀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빈다는 설정을 통해 인간의 깊은 상처와 복수심, 아이들의 역할, 그리고 용서라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긴 성찰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남기는 마지막 메아리와 진정한 결말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선택의 메아리, 남겨진 유산, 참된 정의, 그리고 지속되는 평온을 향하여 우리가 접하는 극적인 이야기의 결말은 단순히 등장인물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지점을 넘어 우리 독자나 청재계,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까지 어떤 생각할 거리를 남기곤 합니다. 분노가 가라앉은 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야기 속에서 녹차녀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순간, 우리는 잠시나마 정의가 실현된 듯한 통쾌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모든 고통의 완전한 끝이며 지속적인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진정한 정의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 즉 상처의 치유, 관계의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증오의 연쇄가 끊이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물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하고 정의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고 어떤 결말을 만들어갈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역경 앞에서 내리는 선택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 삶의 유산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끝까지 복수를 추구하고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것에서만 만족을 찾는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게 될까요? 혹시 그것은 증오와 불신의 씨앗을 뿌려 또 다른 갈등의 악순환을 예고하는 것은 아닐는지요? 반대로 우리가 아픔을 극복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하고 혹은 용서할 수 없다 하더라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재건하려 노력한다면 그것은 어떤 유산을 남기게 될까요? 아마도 그것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강인함, 그리고 증오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산증거가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잘못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타인의 잘못에 대해 연민과 공감의 마음을 가지려 노력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할 기회가 있다면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말입니다. 가족 관계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처와 증오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먼저 마음의 밭에 이해와 관용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당장은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러한 노력이 쌓이고 쌓일 때 비로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 조언을 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제 삶의 황혼역에서 건네는 가장 진솔한 마음의 당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서 지속 가능한 평온을 추구하십시오. 그 평온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 주변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과 함께 따뜻한 연민의 마음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십시오. 복수심은 달콤한 독과 같습니다. 순간적인 위안을 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주변을 황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복수하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악의와 부조리가 존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용기 있게 맞서 싸우되 그 방식이 또 다른 증오를 낳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정의를 추구하되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가치를 잃지 않도록 늘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각자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이며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아름답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타인의 평가에 얽매여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회복의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속 환생한 아이들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순수함과 정의에 대한 갈망,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희망을 상징하는지도 모릅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초월적인 힘을 가진 아이들이 나타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겠지만, 우리 각자가 그러한 마음을 간직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세상은 분명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사랑과 지혜, 그리고 따뜻한 연민으로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 자신이 바로 주변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이 늙은이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길었던 성찰의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